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센트럴 서울 안과병원의 김균형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현재 8명의 안과 전문의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큰 안과고, 전문적인 질환을 잘 보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도 찾아주시는 병원이기는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각막 전환부라고 해서 눈의 앞쪽을 담당합니다. 눈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앞쪽 하면 이제 각막이 요 앞에 유리창 같은 걸 각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 눈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는데, 이쪽이 저희 담당 영역이라서 주로 하는 어떤 질환과 수술은 시력 교정 수술과 백내장 노안 치료, 그다음에 각막 결막의 질환과 컨택트 렌즈, 드립 렌즈, 이런 부분이 저의 주요 전공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지금 인천에 소재한 가천대 길병원 안과에 교수로 근무를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15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병원인 센트럴 서울 안과로 합류를 했습니다. 온 지가 벌써 또 10년이나 지났네요. 저는 지금 현재 클리닉의 원장으로 있지만, 그래도 원래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오래 하고 학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연구 활동을 계속 해와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안과 학회 중에 하나인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 이사로 또 재직 중이고, 또 한국건성환학회에서도 이사로 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인공수정체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백내장 수술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수정체를 교체할 것이냐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발전도 굉장히 컸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인공수정체 발전입니다. 똑같이 인공수정체를 교체했는데 어떤 렌즈가 눈 안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환자분들은 쓰게 됩니다. 이 수정체는 실제로 이 모형이라서 굉장히 크지만 실제 인공수정체 크기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손과 손톱과 비교해도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는 실제로 매우 작게 되고, 좀 크게 확대한 모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회사마다 이제 구조나 디자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제 원래 수정체의 역할을 하는 광학 부부, 렌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운데 동그랗게 있고, 눈 안에서 주변에 수정체낭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가운데 위치할 수 있게끔 지지해주는 다리 부분이 이렇게 2개, 3개, 4개 정도 렌즈마다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마다 이 광학 부분의 어떤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서 보통 기본적으로 멀리만 보는 렌즈를 단초점 렌즈라고 해서 멀리만 보고 가까이는 이제 안 보이게 되고요. 만약 단초점 렌즈를 책 보는 거리로 맞췄다 그러면 그 지점만 잘 보이고 또 앞뒤로는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 단초점 렌즈의 특성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렌즈의 광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멀리뿐만 아니라 가까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초점을 2개, 3개 이렇게 갖도록 만든 렌즈들이 다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제 그림에서 보여드린 거에서 두 번째 거가 이제 이중 초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중 초점 렌즈들은 초점이 하나가 작동하는 동안 다른 하나의 초점은 빛번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빛번짐을 줄이고 좀 자연스러운 시력에 가까운 시력을 만들기 위해서 연속 초점 내지는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다양한 렌즈들이 굉장히 인기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렌즈들의 원리는 그림에서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한 지점에 맺는 것 같지만, 이게 샤프한 한 지점이 아니라 조금 앞뒤로 폭 넓게, 우리가 아까도 초점 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점 심도를 좀 늘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딱 원하는 거리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렌즈들이 요새 굉장히 인기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종류가 실제로 되게 많아서 수술할 때 선택할 때 환자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하고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렌즈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맨 왼쪽이 단초점 렌즈입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해서 단초점보다 초점 심도가 조금 더 깊은 렌즈, 좀 폭넓게 쓰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게 써서 멀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컴퓨터 운전한다고 하면 내비게이션 정도까지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연속 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점이 먼 거리와 근거리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된 초점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다초점 렌즈고, 초점을 나누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회절 원리, 굴절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렌즈의 종류들은 또 나뉘게 됩니다. 회절형으로 만든 렌즈들이 원하는 지점에 좀 더 샤프한 초점을 만들기는 좋아서 제일 근거리, 책이나 이런 작은 글씨가 제일 잘 보이는 렌즈들은 회절형 다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갈수록 구조는 단순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조는
기술로는 복잡해지게 되고요. 야간의 빛번짐 정도도 왼쪽으로 갈수록 없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의 오차가 생겼을 때 시력이 얼마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 난시가 좀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 안구건조증이 심한데 시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관용성이라고 하는데, 관용적인 측면에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관용성이 좀 좋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서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모두 다 잘 보고자 할 때는 그만큼 눈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심지어 안구건조증의 유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검사해보고 수술 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렌즈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다초점의 경우는 멀리부터 가까이를 다 보고자 하는 거라 대부분 멀리를 타겟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렌즈들, 아까 말씀드린 단초점, 프리미엄 단초점, 연속초점 이런 렌즈들은 실제로 중간거리 보게 했을 때 중간거리부터 또 가까이까지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필요에 따라서 또 원래 시력에 따라서 렌즈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주로 보는 주시안과 또 덜 보는 비주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활을 쏘거나 관역을 보거나 총구를 겨누거나 이렇게 한눈으로 봐야 될 때 주로 자신 있게 보는 쪽을 주시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연속초점이나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골고루 보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시안을 먼 거리에서 한 중간거리 정도 보이게 연속초점을 넣고, 또 비주시안을 중간거리부터 가까이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맞췄을 때 실제로 그 성능을 두 눈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약간씩 먼 거리 볼 때는 이쪽이 더 선명하고 가까이 볼 때는 이쪽이 더 선명하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눈이라는 건 두 개인 이유는 두 눈의 기능들을 다 종합해서 내가 인식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오히려 다초점보다도 야간의 빛번짐도 적고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도수조절 인공수정체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백내장 수술에서 큰 혁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모든 인공수정체 종류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고 나서 도수는 그냥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면서 사용하거나 불편하면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큰 혁신이 있었던 부분이 백내장 수술을 일단 받고 나서 빛을 쐬면 눈 안에 렌즈의 도수가 바뀌고 시력을 마음대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이트 어드저스터블 렌즈, 빛으로 조절 가능한 렌즈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만든 렌즈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미 한 4, 5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왔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한 게 저희 대한민국이었고, 저희 병원이 최근에 한 3달 전에 첫 환자를 수술을 하면서 이 렌즈를 이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오스카상 시상식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영화 오펜하이머라고 재작년에 유명했었잖아요. 그 작품상을 받았을 때 가운데가 이제 감독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찰스 로벤이라고 이제 프로듀서신데, 이분이 시상식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냥 아는 거죠. 아, 이분은 특이한 고글을 끼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바로 다 인지를 한 건데, 아,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 LAL 렌즈를 쓰신 지 얼마 안 됐구나. 보통 이제 이게 수술하고 나서 빛으로 시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수술 받고 나서 그 조절이 다 끝나는 마무리 시간까지 보통 한 2달 정도 보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어떤 외부의 빛이 혹시 잘못 들어가면 시력에 영향을 줄까봐 저희가 낮에는 고글 착용하고 활동을 하시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글을 한참 끼고 이제 시상식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수술을 받고 사용하고, 지금 국내에도 이제 막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 5개 병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행하면서 널리 사용될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그때 한 2달 전에 처음으로 시술을 해서 그때 이제 기념 촬영을 했던 거고, 이거는 일단 백내장 수술 자체는 기존 수술과 거의 동일하게 받고요.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근거리 시력을 더 원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빛을 쐬서 시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각각의 눈을 조절을 하게 되고, 보통 조절하는 과정은 짧게는 1번, 많게는 2, 3번 정도 안에서 만족스러운 시력이 나올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통 상담하고서 결정되는 대로 수술이 되고, 그 결과는 그냥 내가 적응해야 되는 상황을 벗어나서 수술을 실제 받고 나서 생활하면서 내 필요한 시력을 만들 때까지 환자분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서 그걸 저희가 또 반영해 드리는 이런 독특한 수술 방법으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이 잘 생기나요? 백내장은 질병이기도 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노화 과정의 한 현상으로 봅니다. 남자분들 연세가 드시면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백내장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로는 60대가 되면 60% 생기고 80대가 되면 80%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백내장은 우리 중장년층, 고령층에서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 고객분들, 환자분들 사진을 찍은 건데 왼쪽에 보시면 그림 4개는 이제 백내장이 상당히 심해서 눈 안에 있는 백내장이라는 거는 눈동자 안에 있는 이 수정체, 렌즈가 이렇게 뿌옇게 혼탁이 생기는 걸 백내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수정체가 이렇게 뿌옇게 혼탁이 발생되는 걸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저희가 수술을 해드리면 이 뿌연 수정체를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이걸 비워두면 아예 안 보이고 원래 있던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인공수정체를 반드시 넣어주게 됩니다.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이 사진의 오른쪽 그림처럼 아주 투명한 눈동자를 회복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을 수술하지 않고도 집에서 눈이 맑아지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혼탁해진 수정체를 다시 맑게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내장이 심한 분들은 결국 수술해야 되지만 백내장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인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좀 지켜보면서 좀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좀 완화하는 늦추는 방식의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부 성분의 안약들이 일부 연구에서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것이 현재 안약으로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백내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해져도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면 시력이 훨씬 수술 전보다 더 좋아지게 되고 기존에 안경을 두껍게 썼거나 아니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았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증상이 대부분 좋아지게 됩니다. 노안까지도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백내장을 우리가 꼭뭐 젊은 사람들이라면 예방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중장년층인 분들이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 필사적인 노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분위기가 많고 안약의 경우도 일부 효과가 있고 다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안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외선을 차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외선이 눈 안으로 많이 유입되게 되면 수정체에 이제 그 노화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외출할 때 선글라스를 좀 자주 쓰시거나 또 햇빛이 강할 때는 모자 또 우리가 이런 일반 안경도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차단이 어느 정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백내장의 진행과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요법, 영양 섭취로는 고용량의 항산화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체내에서 그런 성분이 많은 분들은 백내장 진행이 좀 늦게 오더라 이런 연구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 성분을 영양제로 막 섭취했을 때 백내장이 의미 있게 진행됐다든가 또 백내장 수술 시기를 훨씬 늦췄다든가 이렇게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많이들 드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거는 주로 황반변성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거긴 한데 이것도 연구에 따라서는 일부 백내장의 지연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특별한 어떤 영양 성분보다는 저희가 뭐 지중해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채소와 뭐 토마토 이런 이제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이런 연구들도 실제로 백내장의 진행을 20% 정도 지연시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대규모 연구에서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평소 이제 식이 습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에 이제 안 좋은 습관을 말씀드리면 몸에 안 좋은 게 결국 백내장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게 되면 남는 칼로리 영양분들이 이제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고 고혈당이 안 좋아서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좋지 않고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백내장도 좀 빨리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눈에 넣거나 얼굴 피부 쪽에 바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알러지나 아토피, 어떤 건선이나 여러 가지 피부 염증 관련해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눈에 유입이 돼서 백내장을 좀 빠르게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스테로이드가 눈 주변에 남용되는 것도 좀 막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눈을 비비는 습관이 백내장 진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알러지 아토피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심했던 아이들이라든지 장애우들 중에는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지체장애 이런 친구들은 습관적으로 눈을 막 비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백내장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 20대에도 생기고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실제로 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눈을 이렇게 한 번씩 만지는 정도는 괜찮지만 심하게 비비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생활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은 실제 저희 병원에서 30대 환자분인데 백내장으로 오셔서 수술을 하신 경우입니다. 이분도 결국은 기저질환으로 뭐가 있었냐면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두 가지 원인, 자꾸 비비는 것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아토피 같은 게 있으면 스테로이드나 이런 안약 성분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백내장을 빨리 유발한 이제 공통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절대로 비비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눈을 비비기만 해도 생기는 문제들이 있나요? 저희가 안과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눈을 비비기만 해도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결막염, 각막염, 다래끼, 눈꺼풀 염증, 우리가 기생충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접촉에 의해서 비비면서 생기는 것들이고, 결막 출혈도 눈을 만져도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자꾸 비비게 되면 난시 유발이 되고, 또 근시도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중요한 이 눈동자의 각막의 경우도 자꾸 잦은 마찰로 비비게 되면 눈 안의 구조가 변형되고 약해져서 각막이 볼록해지는 원추각막이라는 질환도 조금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워낙 많은데 눈을 비비면 눈 주변의 결막과 눈꺼풀이 되게 붓게 되고, 눈에 이렇게 수포처럼 부어서 밤에 응급실을 가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알러지 있는 분들도 심하게 비비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게 되면 순간적으로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녹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하게 비빈 경우는 그 다음에 녹내장이 기존에 있어서 관리가 중요하신 분들, 녹내장 의증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심하게 눈을 누르거나 비비는 거는 이제 안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도 많이 생기고, 눈을 자꾸 비비게 되면 눈 안쪽에 망막의 약한 부분들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망막이 분리가 되는 실명도 할 수 있는 망막 박리라는 중요한 병이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 안쪽에서 잦은 염증을 유발을 해서 황반주름, 망막 점막과 같은 황반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다른 안질환 유무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백내장 수술은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예민한 수술입니다. 이 눈동자가 한 1cm 남짓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고, 안의 구조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 어떤 합병증 없이 수술이 안전하게 잘 되고, 그 이후에도 선명한 시력을, 원하는 시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내장 수술을 한마디로 종합예술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술 자체가 최신 장비들과 기구들,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눈 안에 렌즈를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 손상 없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막이나 시신경, 망막, 황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어도 시력이 떨어지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살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인공수정체를 교체하게 되는데, 이 인공수정체의 도수가 또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목표했던 시력보다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오차라고 할 수 있는데, 오차를 줄이는 것도 결국에는 수술 전에 꼼꼼한 세심한 검사와 준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은 없나요?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예민한 수술이라 부작용이 있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눈 안에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눈이 곱는 현상을 안내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눈동자 안에가 하얗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도 어렵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실명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은 오히려 한 10분, 15분 만에 간단하게 안 아프게 끝나고, 다음 날부터 안대 풀고 생활하기 때문에 회복은 되게 빠르지만, 그래도 반드시 제가 일주일 정도는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손으로 무심결에 비비거나 만지는 것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안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고,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전문의로서 제가 활동된 게 2008년
2014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가 그 많은 환자분들을 수술해드리면서 안 내염을 아직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긴 했습니다. 그건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대학병원과 지금 근무하는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의 어떤 소독 설비 시스템이 워낙 좋고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되게 철저하게 잘해드려서 환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가벼운 합병증들로는 수술은 잘 돼서 보이는 건 좋아졌는데 눈이 너무 뻑뻑하다든가 꺼끄럽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구건조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번짐이 있어서 밤에 운전하기가 좀 불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결국 최소화하는 원리는 수술을 하면서 어떤 세심한 부분들까지 다 꼼꼼하게 완벽을 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병원마다 시스템적으로 또 의사 개개인이 환자 한 분 한 분을 수술하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과 세심한 준비를 통해서 이런 합병증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수술의 점수를 매긴다면 하고 솔직한 표현을 하면 라식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저는 95점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상당히 우수한 수술이고 젊은 사람들이 잘 받으면 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약간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불편함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100점을 주지 않고 95점을 제가 줬고요. 렌즈 삽입 수술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나지만 평균적으로 90대 중반 정도에 해당되는 좋은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렌즈 종류도 많고 의사의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백내장이 심한 어르신들이 백내장을 수술 받는 거는 100점짜리 수술입니다. 왜냐면 다시 이제 우리가 개안을 한다고 그래서 안 보였던 분들이 다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너무나 좋은 수술인데 노안 백내장 수술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100점이 될 수도 있고 70점이 될 수도 있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실제 환자분들을 겪어보면 너무나 만족스럽게 왜냐면 뭐 나이 65에 수술하시고 나서도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너무 잘 보여서 그 뒤로 평생 안경을 안 쓰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주 높은 만족도로 지내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반면에 저희 병원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실제 시력이 잘 안 나오거나 불편함이 너무 커서 이거 다시 수술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조금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하는 병원에서 꼼꼼하게 검사받고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실손보험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자면 막 2시간을 떠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뭐 과거에 실손보험으로 수술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아서 그 광고나 영리 목적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2022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담합을 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해서 청구했을 때 최대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특별한 합병증이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지급을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공동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전체를 주지 않고 아주 일부만 준다든가 뭐 기본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지금 정당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뭐 민원을 냈거나 뭐 소비자 보호원에 뭐 민원을 냈거나 뭐 심지어는 단체 소송 같은 걸 하시는 분들 경우도 그 비용을 상당수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다고도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손보험을 받는지 안 받는지라는 거를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이 반드시 하루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또 주치의로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병원 선택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수술을 할 병원을 선택할 때는 저는 더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에서 추천을 한다면 그냥 내 친구나 내 친지나 이미 수술받은 사람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병원을 추천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뭐 그냥 전화를 통해서 누가 소개를 해주거나 또 예전에 내가 보험을 가입한 어떤 분이 갑자기 병원을 꼭 이 병원을 가라고 추천해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는 어떤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뒤에서 이제 어떤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되게 영리적 목적의 활동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실손보험사들도 지급을 안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병원을 특정해서 이제 꼭 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조심해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호텔이나 교통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는 병원들이 되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좋은 병원, 실력 있고 이름난 좋은 병원들이 그런 거 제공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되게 영리적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나라 의료법은 굉장히 타이트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다 의료법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떤 교회라든지 뭐 성당이라든지 이런 단체로 수술들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좋은 목적으로 병원과 교회가 이제 연계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나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도 좀 철저히, 왜냐면 수술이라는 게 철저히 꼼꼼하게 내 눈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검사를 받고 내 눈에 가장 정확하게 알맞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되게 이제 교회나 이렇게 해서 단체로 가게 되는 경우는 그냥 미리 며칠 전부터 넣어야 되는 안약도 당연히 안 넣고요. 검사도 되게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검사를 하고, 수술도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렌즈들 중에 적당히 껴 맞춰서 수술을 하고, 그 뒤에 결과도 대충 봅니다. 그렇잖아요. 단체로 와서 뭐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수술하고 다시 지방을 간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 평생 한 번 하는 백내장 수술을 최선의 수술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단체로 우리 뭐 박리담회 하듯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번씩 병원을 좀 가보시고,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철학, 그 다음에 특히 나를 치료하는 의사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분위기, 또 설명도 드려서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수술을 뭐 빨리 하라 급하게 하라 이런 경우는 다 조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의사의 경력이나 그런 역사까지도 저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병원도 채널이 있지만 유튜브에 안과 의사들도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홍보 목적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것 보고 무조건 신뢰하고 가시는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보면 실제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말 사짜나는 그런 컨텐츠들의 영상들도 너무 많고, 실제로 의료사고도 많고, 평판이 안 좋은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올리는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알지만 일반 고객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디 물어보기도 참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내용에 대해서 참고만 하고 병원을 선택하고 참고할 때는 그 병원의 신뢰도를 가장 높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력 저하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시력은 어린이 청소년기 때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요인인 유전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력이 나쁜 친구들, 아이들을 보면 이제 같이 보호자로 따라오신 부모님의 눈을 같이 보게 되는데, 같이 안경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라식을 받으셨거나 컨택트 렌즈를 끼고 오신 어머니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것들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아이의 이제 그 근시 진행 원인이 뭘지 한번 추측도 해보곤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동일한 어떤 유전성을 갖고 태어나도 그 이제 후천적인 사회 환경과 습관에 따라서 시력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한 명은 미국 서부에서 지내고 한 명은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들만 이렇게 모집을 해서 연구를 해봐도 시력이 후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성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후천적인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과도한 근거리 작업, 뭐 책을 많이 본다든가 또 핸드폰을 너무 장시간 본다든가 가까운 거를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조절이라고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근육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근시 진행에 많이 원인이 되고요. 또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 뭐 바깥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뛰어논다든가 또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함께 하는데, 대부분 집안에 있게 되면 어차피 제일 먼 것이 이제 TV고, 대부분의 활동들은 컴퓨터나 책, 핸드폰 이런 가까운 거를 되게 장시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야외 활동 자체가 햇빛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 매우 좋고, 실내 활동을 오래 해서 햇빛을 많이 못 보는 것이 그 자체로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한 가지의 어떤 요인이나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이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대를 지날수록 더욱더 강화되는 패턴이 있어서, 저도 뭐 저희 할머니 세대보다 저희 부모님 세대, 그다음 저희 세대, 그다음 저희 아이들 세대를 거듭할수록 시력이 조금씩 더 나빠지는
좋아지는 경향들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뭐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환경이 점점점 눈에는 안 좋아지는 환경으로 거듭되는 것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 뭐 알러지가 있거나 비염이 있으면 눈을 많이 비비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도 난시라든지 근시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알러지 있는 아이들도 좀 많이 비비지 않도록 저희가 좀 대안을 마련해 드리고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랑 달리 요새는 좀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나빠졌을 때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요새 이제 학부모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드림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트로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검사할 때 눈동자를 크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넣는 안약이 있는데 그런 안약을 적절한 농도로 희석해서 넣게 되면 눈부심은 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또 최근에는 소프트 렌즈 중에도 그 근시 억제 기능이 있는 렌즈가 이제 개발이 되고 검증이 돼서 같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필요한 아이들이 잘 활용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 나빠지는 그 X축이 보면 아이들의 나이고 이 세로축이 이제 눈이 나빠지는 정도인데 밑으로 많이 떨어질수록 시력이 가파르게 나빠지는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의 면적이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근시 진행 속도라면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이 드림렌즈나 아트로핀 같은 특별한 조치를 했을 때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는 정도를 대략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눈 검진이나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눈 검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표를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준은 시력이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경이 두꺼우신 분들, 눈이 많이 나쁜 분들이 저희가 도수를 표현을 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도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컨택트 렌즈 쓰는 분들은 렌즈를 계속 구입하기 때문에 도수를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조금 두꺼우면 마이너스 뭐 한 2, 안경이나 렌즈가 많이 두꺼우면 마이너스 5, 저희가 고도근시를 마이너스 5, 6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더 심한 경우는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되게 다양하게 눈 나쁘신 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시력이 좋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력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로 근시가 심할수록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질병이 발생되는 확률이 이 표와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뭐 2배에서 5배, 6배까지도 늘어나게 되고 또 중요한 질환인 녹내장의 경우도 3배, 4배, 6배 많아지고 또 망막박리라고 해서 저희가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도 할 수 있는 병인데 그 경우도 뭐 3배, 9배, 21배 이렇게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미의 황반변성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 무려 고도근시에서 100배 정도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시력이 나쁘다는 것 자체가 그냥 두꺼운 안경 써서 불편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눈 건강 관리가 굉장히 위협받기 쉬운 환경이고 평소에 눈을 자주 검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눈이 나쁜 자녀들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관리를 해줘서 눈이 나빠지는 정도를 최대한 좀 억제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평생의 눈 건강에 있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하면 눈이 맑아지는 스트레칭이 있나요? 눈 운동과 스트레칭 같은 그 요법들이 실제로 시력을 의미 있게 좋아지게 한다는 근거는 매우 약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느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구의 각막의 어떤 구부러진 정도, 그걸 곡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정체, 근육, 그 다음에 안구 길이 이런 이제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시력이 결정되는 것이고 눈이 나빠지는 경우는 실제로 안구가 길어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한번 나빠지면 간단한 안구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이 구조가 다시 커진 안구가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력이 의미 있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희박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정체는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절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들을 활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부 안구 조절에 대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 자체가 의미 있게 좋아지진 않아도 그 눈에 뭐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적절히 해주시면 눈 피로를 완화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요법인데 컴퓨터를 집중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막 몇 시간씩 계속 보게
되잖아요. 잘 쉬지도 못하고 거의 화장실 가거나 뭐 커피 마실 때 빼고는 계속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일을 몰두할 때는 20분에 한 번씩 약 20초 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서 20피트라고 하는데 대략 한 6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먼 거리, 6m를 먼 거리라고 하면 20분에 한 번씩 20초 정도는 먼 거리를 봐주는 연습을 해라.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게 되면 똑같이 뭐 장시간 컴퓨터를 봤을 때 눈에 축적되는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아이들의 경우도 다 해당이 돼서 이 근거리 작업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자주 쉬면서 멀리 보는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눈의 피로가 빨리 오거나, 또 나중에 다음 저희가 주제에서도 얘기 드릴 안구건조증의 예방, 또 아이들이 근시가 점점 나빠지는, 이 근시라는 건 성인이 돼서도 나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20대, 30대에도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예방하고 시력을 일부라도 개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나요? 어떤 경우인가요? 시력 교정 수술은 뭐 당연히 필수적인 수술은 아니죠. 대부분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좀 편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얇은 안경을 쓰고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들은 평생 수술 관심 없이 사는 경우도 많죠. 다만 안경이 되게 두꺼우신 분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도수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한 5, 6 정도 고도근시 이상 되면 그분들은 자기 안경을 벗어둔 위치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경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치면 운동할 때 뭐 기미 서린다든가, 운동할 때 또 위험한 운동할 때 안경을 못 쓰게 되고, 또 물놀이라든지 수영,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들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눈이 많이 나쁜 분들일수록 수술에 대한 어떤 욕구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안경을 쓰기 힘든 분들이 있죠.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고, 안경을 쓰게 되면 눈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화장도 이렇게 번진다든가 어떤 이제 외모적으로 많이 좀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렌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렌즈도 저희가 평생 쓸 수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생, 대학생부터 렌즈를 끼기 시작한다고 하면 좀 짧게는 한 10여 년, 길게는 한 20여 년 정도가 되면 안구건조증도 많이 심해지고 눈에 혈관도 많이 자라서 쉽게 충혈된다든가 눈곱이 많이 낀다든가 하는, 렌즈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눈의 손상과 안구건조증이 많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뒤늦게 뭐 30대 후반이나 뭐 40대 중반 이런 나이에도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이유가, 렌즈를 그동안 잘 쓰면서 이제 버티다가 더 이상 렌즈를 못 끼는 상황이 돼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시력 교정 방법은 어떤 건가요? 시력 교정 수술은 이제 각각 환자분들의 눈의 구조나 또 나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젊은 층을 기준으로 현재 트렌드를 짧게 말씀드리면 스마일 라식 계열의 수술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거의 한 70% 정도는 스마일 라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라섹 수술. 스마일을 하기에 각막이 너무 얇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라섹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순서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은 렌즈 삽입 수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스마일 라식 라섹은 시력이 많이 나쁜 경우에 각막을 많이 깎음으로 인해서 손상이 많아지게 되는데, 렌즈 삽입 수술은 도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의 경우에 그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에 비해서 오히려 각광받는 수술이 렌즈 삽입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라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라식을 가장 적게 하는 수술이 됐는데, 그 이유는 스마일 라식하고 약간 포지션이 겹쳐서 상위 호환 개념의 스마일 라식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라식을 가장 적게 하는 수술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라섹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라섹은 그 표면을, 각막을 표면을 깎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처가 표면에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력도 천천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든가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정도의 이제 편한 시력을 회복하려면 보통 한 길게는 한 2, 3주 정도까지도 필요한 게 라섹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라식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회복을 빨리 도모하려고 개발된 수술이 라식인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칼, 요새는 레이저로 다 하는데 각막을 얇게 층을 분리해서 뚜껑처럼 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막 속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레이저로 깎아서 교정을 하고 다시 뚜껑을 덮어주는, 원위치시키는 이 수술이 이제 라식입니다. 상처가 속으로 묻어지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안 아프고 시력 회복이 이제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대신에 각막을 뚜껑
뚜껑을 열고 시력 교정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두 번 손상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섹보다 안구 건조증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뭐 수술하고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뭐 농구하다가 손가락이 찔린다든가 갑자기 날카로운 묵직한 공에 눈을 부딪힌다든가 이렇게 다치는 상황이 됐을 때 각막의 이 뚜껑, 절편이 약간 밀려나는 사고들이 가끔 발생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스마일이라는 게 이제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스마일의 경우는 라식처럼 각막의 안쪽층을 깎는 거긴 한데 겉에 뚜껑을 열지 않고 깎는 또 새로운 기술입니다. 우리가 입체로 조각내는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깎고 싶은 만큼을 입체로 안쪽을 조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블록을 빼내기만 하면 안쪽이 깎이는 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입체 레이저로 안쪽을 분리하고 조각을 빼내서 수술을 마무리한다. 이게 이제 스마일 라식인데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식의 경우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저런 동심원상의 큰 뚜껑 모양의 흉터가 생기게 되고, 스마일의 경우는 이 조각을 빼내기 위한 작은 절개창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생기는 상처가 훨씬 줄어든 게 이제 스마일의 장점이고요.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닫지 않기 때문에 각막 손상이 이제 적고, 그래서 라식보다 안구 건조증을 줄인 것이 장점이고, 또 아까 라식의 단점이었던 충격에 약하다는 부분도 훨씬 강화된 게 이제 스마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20살 때 초반 남학생들이 와서 이제 수술을 원할 때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개인차가 크지만 군대를 가면 대부분 활동을 비슷하게 하잖아요. 뭐 맨날 축구하고 족구하고 뭐 훈련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외상의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군대 가기 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식보다는 라섹을 많이 추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일 라식이 이제 발전하면서 스마일 라식은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나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도 무방한 라식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각광받게 된 수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식의 장점을 개성해서 스마일의 경우는 통증이 없고 시력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충격에도 강해지고 안구 건조증도 라식보다 줄어든 것이 스마일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점이 있다면 역시나 안쪽층을 깎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각막이 얇은 경우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는 것은 기존의 라식과 동일합니다. 스마일도 최근에 궁금하신 분들이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면 너무 다양한 이름들과 다양한 장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알면 알수록 복잡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일 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막 조직을 렌티큘이라고 하는 안쪽에서 조직을 분리해서 작은 절개창으로 빼낸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다 스마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마일 초기 모델은 이제 이미 출시된 지 한 10여 년이 돼서 기능도 좀 제한이 있고 뭐 난시 교정에도 좀 불리하고 이런 단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에서는 최근에 스마일 프로라고 하는 두 번째 버전을 출시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존의 레이저를 잘 만들던 다른 회사들에서 뭐 클리어 라식이라든지 스마트 라식, 실크 라식 이런 것들도 다양한 레이저 회사들이 비슷한 원리로 수술을 출시하면서 좀 더 업데이트된 성능을 갖고 현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클리어 스마일이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위스 회사에서 만드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원래 라식에서 절편을 만드는 걸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검증된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신뢰를 하고 수술을 시작을 했고,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클리어 스마일을 시작을 한 지가 벌써 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스마일 같은 경우는 다른 스마일 라식들과 비교했을 때 레이저 하나하나가, 레이저가 보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스팟이 이어가면서 절단면을 만들고 조직을 절개하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그 광원이 레이저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가장 작은 스팟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레이저가 나가지 않고 부드럽게 우리 따발총, 연발총 쏘듯이 그런 식으로 절단면을 만들어서 절단면이 훨씬 더 매끄럽고 깨끗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40대 이후에도 라식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40대 이후에도 시력 교정 수술을 문의가 많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20대 때와 40대 이후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나이라는 거고요. 노안이 오는 40대 이후에는 라식을 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은 틀린 거긴 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근시가 있어서 두꺼운 안경이나 렌즈에 의존해야 되는 거는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똑같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을 잘 받았을 때 생활에 훨씬 큰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젊었을 때는 멀리 보도록 시력을 맞췄을 때, 교정을 했을 때 가까이도 다 잘 볼 수 있지만 노안이 오는 나이가 되면 멀리가
멀리가 너무 잘 보이게 되면 가까이 보는 게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노안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안도 나이가 40대 초반에 시작해서 40대 중반, 후반, 50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노안의 정도와 나이를 반드시 평가해서 노안이 오더라도, 왜냐면 수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42살에 수술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편하게 살려고 수술하는 거지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안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진행될 걸 저희가 다 이제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멀리도 편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가까이도 같이 보이게끔 그런 방식으로 라식 수술이나 뭐 모든 시력 교정 수술을 추천을 해드리게 되고, 내 친구는 30살에 수술했는데 멀리가 제일 잘 보이게 수술했어. 이 사람이 40살, 45살이 되면 가까이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는 조금 늦게 42살에 수술을 했는데 가까이도 같이 보이게 수술했어. 그러면 가까이를 계속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50이 됐다고 했을 때 누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노안을 대비해서 수술 받으신 분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라식을 못 한다는 거는 잘못된 편견이고, 노안이 오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수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안을 대비하는 시력교정 수술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가 둘 다 뭐 1.2, 1.5 이렇게 완벽하게 원거리가 보이게 되면 가까이 보이는 능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노안이기 때문에, 반면에 한쪽 눈이라도 시력이 0.8, 0.6, 그래서 근시가 조금 남아있거나 그래서 멀리가 약간 덜 보이면, 근시라는 건 가까이 보이는 시력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뭐 숏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 두 눈으로 생활할 때 핸드폰이나 책도 어느 정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노안을 대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주시 아닌 주로 보는 눈은 멀리 쪽이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비주시 아닌 반대쪽 눈을 약간의 근시를 남김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결국 두 눈으로 멀리랑 가까이를 골고루 다 볼 수 있게 수술하는 것이 노안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뭐 50, 60 이렇게 돼도 안경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잘 검사를 해보면 시력이 약간 짝짝이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저희가 이제 모노비전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널리 시행되어 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뿐만 아니라 렌즈 삽입 수술이 노안에서는 굉장히 또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렌즈를 삽입해서 시력을 교정할 때 렌즈의 광학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노안을 교정하는 렌즈들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도 뭐 0.9, 1.0 정도 두 눈 다 잘 보이면서도 나이 한 50이 넘도록 핸드폰이나 책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런 노안 교정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삽입했을 때 굉장히 또 편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대안도 있기 때문에 노안이 온 나이에 40대 이후에 시력 교정 수술할 때는 렌즈 삽입 수술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 있나요? 일단은 어디서 수술할지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럼 평소 그 병원이 하는 방식과 철학대로 검사를 받고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주로 지인들한테 설명드릴 때 좀 강남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 이제 공장형 안과는 좀 피해라, 이라는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같은 안과인 것 같아도 병원다운 병원과 약간 수술만을 위주로 하는 병원들은 컨셉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뭐 오늘 수술하겠다고 환자분들이 뭐 한 5분이 왔는데 한 3-4분 정도는 아직은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네요, 내지는 수술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도 저희 병원은 운영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강남에 이제 어떤 상업적인 안과들은 하루에 자기들이 광고를 한 달에 뭐 얼마씩 집행을 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몇 명이 왔을 때 그 중에 몇 명을 수술을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되고 모든 것들이 그 논리로 돌아가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애매한 상황에서는 수술을 많이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약간의 의료사고나 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마케팅을 너무 치중하는 그런 방식의 병원들은 좀 피하고 그런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병원에서도 일하는 제 후배들이나 의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수술할 때까지만 집중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수술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과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어떤 비용과 매출은 수술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사실상 비용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매력적인 환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불편하면 동네에서 치료하세요 라고 하는 병원들이 고객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필요 없고 본인들을 위해서는 그게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과들은 대개 병원의 이제 오너인 원장님들은 진료를 직접 안 하고 대부분 젊은 안과 의사들을 이제 페이닥터로 고용해서 자꾸 의사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많습니다. 교체가 많고 간호사들도 교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작은 실수들이나 의료사고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뭐 10년, 20년 베테랑 의료진들과 1, 2년밖에 안 된 의료진들의 어떤 그 숙련도에 따른 의료 사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역사를 보면 라식 수술이 이제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9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그때 강남 이런 데 안과들이 뭐 한 50개, 70개 이렇게 늘어났다가 라식 수술이 한번 되게 침체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과들이 상당수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들이 거의 절반 정도 이상 줄어들고 그 문제는 거기서 수술받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알아보니 병원이 없어졌어.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진료 기록도 찾기 어렵고 내 의사도 당연히 못 찾고 불편하더라도 어디서 하소연하거나 재수술 같은 걸 문의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고 최근에 이제 뭐 무슨 노안 수술, 뭐 또 스마일 수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강남의 안과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좀 병원 선택할 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뭐 30살 때 시력교정 수술을 했는데 결국 금방 40살도 되고 50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안이라는 문제가 또 한번 오게 되고 그때도 후속적인 치료나 어떤 필요하다면 수술이나 재수술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시력교정 수술뿐만 아니라 노안과 또 노안 수술을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백내장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